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 일을 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4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체대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밝고 건강한 데다 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도 잘 지내왔고 나이가 차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둘 다 성격이 잘 맞았기에 결혼을 해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희는 여간에선 잘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원래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운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친과 다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거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친은 입시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에 당연히 모아둔 돈도 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남친이 돈이 별로 없다던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고요. 차도 값이 좀 나가는 중형 SUV를 몰고 다녔고 입고 다니는 옷도 브랜드 옷을 잘 입었어요. 데이트 비용도 남친이 좀 더 많이 내는 편이었고요. 딱히 사정이 어렵다거나 돈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얘기는 저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씀씀이도 나름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이 원래 여유가 좀 있나 보다 혹은 지금 일하는 데서 월급을 많이 받나 보다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 때문에 서로 모은 돈을 오픈해보니 남친이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일한 기간이 얼만데 모아둔 돈은 턱없이 적었던 거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많이 못 모았냐 하니까 그제야 집에다 생활비를 많이 들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귀는 내내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였죠. 남친은 월급에서 매달 집에다 150만 원씩 들였고 나머지는 본인 필요한 데 썼대요. 그나마 적금이라고 매달 30만 원씩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거 모아서 1,000만 원 정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몰라도 제가 남친보다는 월급이 적다는 건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때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일한 기간 자체도 비슷했고요. 남친은 저보고 돈 많이 모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결혼하자고 한 건지 남친이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남친이 너무 좋고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에 저희 집에서 보태주는 돈, 그리고 대출받아서 신혼집이며 결혼준비 자금도 내기로 했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자기 집에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다고요. 100만 원이나? 나 혼자선 150 정도 드렸는데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100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랑 나랑 월급 합쳐도 뭐 얼마나 된다고 100만 원씩이나 드려.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도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돈도 모아야 집도 사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생활비 안 드리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아버님도 일하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간간히 일하러 나가신다고. 버는 게 그렇게 일정치는 않거든. 나는 결혼을 해도 부모님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남친은 무조건 시부모님께 돈은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결혼도 거의 제 돈으로 하는 건데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100만 원은 좀 많은데 그리고 드릴 거면 양가 부모님 다 드려야 될 텐데 그럼 금액이 너무 크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드려야 돼? 라는 겁니다. 남친의 반응에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안 드리려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은 드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도 부모님한테 생활비 안 드렸잖아. 여태까진 그랬지.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안 줘도 되니 돈이나 잘 모으라고 하셨고. 근데 결혼하고 나선 드리겠다고?
저는 남친의 반응에 빈정이 제대로 상했습니다. 드릴 거면 똑같이 드려야지 왜 시부모님은 드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야 되나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자기 말 좀 이상하게 한다? 챙길 거면 똑같이 양가 부모님 챙겨야 되는 거잖아. 내 말은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내 도움이 필요하시잖아. 근데 장인어른은 돈 잘 버시잖아. 지금도 사업 왕성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데 굳이 우리까지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것까지 반반해야 돼? 그 말에 저는 빈정이 상해서 그랬죠. 자기야, 우리 지금 결혼하는 거 반반 아니야. 내가 7천만 원에 우리 부모님이 5천만 원 해주시지? 그래서 내 쪽에서만 1억 2천 해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1천만 원, 그게 전부잖아. 1억 2천이랑 1천만 원, 이게 반반이야? 제 말에 남친도 표정이 엄청 안 좋아졌죠.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아, 그래. 너가 돈 훨씬 많이 갖고 오는 거고 나는 거저 결혼한다. 됐냐? 하면서 입이 대빨 나오는 겁니다. 결혼 자체는 반반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반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생활비를 내도 버는 것에 반반 냈고 부모님 용돈을 드려도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려야지. 그래야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잖아. 남친은 뭐라고 따지고 싶은데 못 따지는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어렵고 저희 부모님은 안 어려우니 자기 부모님한테만 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거면 같이 드리자고 하니 할 말이 없었겠죠. 아니, 근데 자기 좀 그렇다. 되게 이런 거 칼같이 따지는 줄 몰랐네. 내가 뭘 칼같이 따져. 애초에 결혼 자금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아, 알았어. 남자 기죽이는 거야 뭐야. 그래, 내가 모은 돈 없다. 미안하다. 돈도 없는 주제에 결혼하자고 해서. 됐냐?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남친과 저는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자잘하게 싸운 적은 몇 번 있어도 그렇게 핏대 세워가며 싸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일로 저희는 파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일주일 넘게 서로 연락도 안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냥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갔어야 되는데 남친과 저는 다시 붙게 되었어요. 남친이 미안하다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연락이 왔고 저도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며 서로 화해를 해버린 거죠. 저는 그때 남친이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해하고 반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일주일 동안 머리 굴려본 결과 그냥 결혼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면 저는 일주일 동안 파혼의 여파로 힘들었다가 남친이 다시 연락 오니까 마냥 고마웠던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돈을 드리기로 합의를 했어요. 한 집에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70만 원씩 양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거죠. 저는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말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됐다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이고 됐다. 무슨 용돈이야. 필요 없어. 시부모님한텐 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받으셔야 돼. 그럼 시댁에만 드려. 우리가 뭐 생활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용돈 보내드리면 꼭 받으세요. 알았죠? 아우 됐다는데. 그래 알았다 그럼. 고마워. 그건 내가 잘 모아둘게. 그렇게 남친과 협의를 잘했었고 저희는 준비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처에 남편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활비랑 부모님 용돈 더한 금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와 용돈 합친 금액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서 양가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남은 생활비로 생활을 했었죠. 남편은 학원에서 강사 일도 했지만 대략적인 격리 업무도 좀 겸한다고 했었는데요. 돈에 관해선 꼼꼼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좀 덜렁대는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맡겨놓은 거였죠. 결혼 직후 몇 달을 보낸 건 저도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저도 남편에게 맡기고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폰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기 때문에 따로 종이 통장 정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통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매번 남편 폰뱅킹 확인하는 것도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확인을 안 했던 거죠. 매달 양가 부모님께 나가는 돈만 해도 140이나 됐기 때문에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또 70만 원은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깝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뿌듯하기도 했죠. 저희 부모님도 매달 돈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셨고요. 그러다 엄마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서방이 보내주는 용돈 잘 모으고 있다. 너네 나중에 애 낳을 때 그때 돌려줄게. 아, 됐어요, 엄마. 엄마 아빠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뭘 날 줘요. 이렇게 성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할미 할아비 선물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입대지 마. 아, 참. 저희 부모님은 매달 보내드리는 돈을 다 모은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생활비가 빠듯했기에 보내드리는 돈은 다 쓰셨고 모자란다고 하시면 따로 좀 더 보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시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만 드렸다면 저도 좀 기분 상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도 매달 똑같은 용돈을 드리고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은근 부부싸움의 원인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본가만 챙기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은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거나 억울한 기분이 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맘때 아파트 이사를 갈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임신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맘때 저희 살던 집 전세 계약도 끝이 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매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조금 무리긴 했어도 그래도 이왕이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대출을 받아서 옮기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맘때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파트 계약은 했어? 아직. 다음 주에 계약금 보내고 나머지는 대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사 때문에 앞으로 돈 나갈 일 더 많겠네. 참, 우리 집엔 이제 돈 그만 보내. 조금이라도 대출금 갚는데 더 보태던가. 에이, 무슨. 이제 그만 보내. 그리고 이거. 엄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전에 얘기했던 거. 애 낳을 때 줄까 했는데 그냥 돈 갚는데 보태. 너네가 보내준 돈 다 모아놨다. 엄마, 됐다니까요. 아이고, 너도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뭐. 어차피 이렇게 모아서 다시 돌려줄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보내지 마. 자, 통장 받아. 너네가 보내준 돈 모은 거 800에 내 돈 500 더해서 1300 만들어놨다. 이사할 때 보탰어? 그런데 저는 엄마의 말이 좀 의아했습니다. 엄마가 저희가 보내준 돈이 합쳐서 800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70만 원을 2년 정도 보냈으면 17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엄마가 800이라고 하신 거였죠. 제가 약간 의아한 기분으로 있으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왜 그래? 엄마, 일단 이거 저한테 돌려주실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쓰시라고 보낸 건데요, 뭐. 아니, 근데 금액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네. 뭐가? 왜 800이에요, 엄마? 매달 70씩 보냈으면 1년으로 쳐도 840 정도고 2년이면 그 말에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70이라니? 네? 무슨 70이야? 아, 그래, 초반에 한 두어 달인가? 너네가 70씩 보냈던 것 같다. 근데 그 뒤로는 30씩 보냈잖아. 어떤 달은 20 보냈고. 엄마의 말에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네? 30 아니면 20요? 왜 그러니?
엄마, 그럼 여태까지 임서방한테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 받으셨던 거예요? 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늘 양과 똑같이 70을 보낸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한데 통장 내역 볼 수 있어요? 임서방한테 돈 받았던 통장 내역. 그래, 돈 뽑으면서 통장 정리했으니까 보여줄게. 하면서 엄마가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정말 남편이 매달 20 혹은 30을 보냈더라고요. 정확히는 20을 보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뜨악했어요. 저는 매달 공동 생활비 제외하고 부모님 용돈으로도 70씩 보냈거든요. 제가 버는 돈은 저희 부모님, 남편이 보는 돈은 시부모님 용돈으로 각자 보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70씩 받으면서 저희 엄마는 두세 달 빼곤 계속 20 혹은 30을 받았던 거예요. 남편이 여태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다 생각하니 기가 막혔죠. 너 왜 그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혹시 임서방이 우리한테 70 준다고 그랬어? 네, 그렇게 서로 협의했지. 근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집에만 70 보냈나 봐. 아휴, 임서방도 참 그런 걸 거짓말한다니? 엄마, 나 일단 집에 가볼게요. 너무 싸우지 말고 잘 풀어. 저는 엄마의 염려를 뒤로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랬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왜 그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생활비 쓰는 폰뱅킹 확인 좀 하자. 뭘 확인을 해? 우리 매달 나가는 돈 다 당신한테 맡겨두고 나는 신경도 안 썼잖아. 한번 보자고. 왜 그래? 왜? 뭘 확인을 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 아, 그래서 너네 집엔 70 따박따박 보내고 우리 집엔 대충 2, 30만 원 보냈던 거야?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당신 간도 크다.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어? 무슨 생각이었어? 엄마랑 나랑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어디 보자니까 통장 내요? 어머님 아버님한텐 얼마 보내드렸어? 우리 집엔 70 드리겠다 해놓고 2, 30 보냈으니 나머지 금액 합쳐서 어머님 아버님 한 120 드렸니? 미안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 일로 결혼 전에 파혼까지 할 뻔했어. 잊었어? 그때 분명히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하기로 협의했었잖아. 그래놓고 여태까지 나 속이고 보내는 돈도 다르게 하고 있었어? 자기 진짜 어이없다. 초반에 내가 확인할 때만 해도 70 보내는 척하고 그 뒤로 내가 확인 안 하니까 바로 2, 30 보낸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한텐 70만 원에 우리 집에 안 보낸 돈 50해서 120 정도 보낸 거 맞는 거지?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자기야, 진짜 미안해. 근데 내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어. 거짓말하고 속인 게 어쩔 수 없었어? 너네 부모님만 챙긴 게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진짜 형편이 어렵잖아. 내가 매달 150씩 생활비 드렸는데 결혼하고 반도 안 되게 확 줄어든 거잖아. 그게 자식인 내 입장에서 너무 걸리는 거야. 죄송하기도 하고. 뭐가 죄송한데 여태까지 생활비 그렇게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기는 결혼 자금도 못 모았잖아. 자기도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그게 장남인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지. 결혼했다고 부모님 저버리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입 싹 닫고 나 속인 거야? 자기한테 진짜 면목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나를 속였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가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나한테 속았다는 생각 드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나는 오죽했겠어. 형편 어려운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고 싶어서. 장모님 장인어른이야 형편 좋으시잖아.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돈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 돈 조금 빼서 우리 부모님 도와드린 거지. 저는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그저 믿기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도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 또 남편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형편이 어려우신 시부모님에겐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가 꽤나 중요했어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생활비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서로 빈정상하는 일 없게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기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자기 부모님이 너무 눈에 밟혔기에 저 몰래 돈을 차등으로 드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를 속였다는 것 자체는 너무 실망이었지만 아들인 남편의 행동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그냥 그 일은 덮기로 했어요. 제 결정에 남편도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앞으로는 나 속이는 일 없게 해. 한 번만 더 나를 속이면 그때는 나도 안 참아. 그럼 내가 자기를 속일 일이 또 뭐가 있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텐 10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하자. 정말?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제 돈 안 보내도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돈은 대출 갚는데 그냥 쓰고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걸린다면 어머님 아버님께는 100만 원 드리는 걸로 하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안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자기야, 진짜 고마워. 이렇게 이해심이 넓다. 자기 최고. 근데 또 나 속이기만 해봐. 그럼. 남편의 행동은 좀 괘씸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돈 안 보내도 된다고 굳고 얘기하셨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도 용서해주고 시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더 늘린 거니 나름 마음은 크게 썼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 남편이 제 뒤통수를 또 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에는 저보다는 남편하고 통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성규가 전화를 안 받냐? 아마 학생들 면접 보는 거 따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안 되는 걸 거예요. 나중에 전화 드릴 거예요, 어머니. 그래?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수액 맞으러 자주 갔었거든. 어머, 그러셨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많이 괜찮아졌어. 너네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다만. 수액 맞는 거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보험사에 전화해보니까 수액 맞는 건 실비로 얼마 돌려주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며칠 간격으로 자주 맞아서 돈이 좀 많이 나갔어. 아휴, 이번 달에 또 돈 나가야 될 일도 있는데. 어머님은 돈이 좀 모자라다고 얘기하시려 했던 겁니다. 너네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지? 아파트 이사 간다고 돈도 많이 들 거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유 있으면 좀 보내봐라. 다만 2, 30만 원이라도. 네,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아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성규한테 150씩 받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근데 너네 결혼하고 70만 원밖에 안 줬잖냐. 너네 생활도 있으니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니 우리도 좀 여의치는 않지.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어머님, 지금 70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70. 성규가 매달 70씩 보내주잖아. 너네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했으니 돈이 줄어든 거 이해는 한다만. 어머님, 그럼 매달 성규 씨한테 70씩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대도 왜 자꾸 같은 말을 물어? 너는 모르는 일이니? 성규랑 같이 얘기하고 보낸 거 아니야? 120이 아니라 70을 받으셨다는 거죠? 무슨 120이야. 항상 70 보냈구만. 120 보냈으면 너네한테 돈 더 달라고 하지도 않겠다. 근데 왜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기 일단 이번 달은 한 30 정도만 더 보내줘. 성규한테 얘기하든지. 네. 그럼 끊으마. 저는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드릴 돈에서 4, 50씩 빼서 시부모님한테 드렸다더니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다시는 나 속이는 일 없게 하겠다더니 또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면 그 돈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요. 차라리 형편 어려운 시부모님께 더 드렸다고 했을 땐 심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고 자기 부모님이 걸려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챙긴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서 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봤어? 통화했더니 자기랑 얘기했다고. 돈 좀 더 보내달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 얼마나? 30만 원. 아, 그래? 자기야, 보내드려도 되나? 그걸 지금 나한테 물어? 어?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고. 제가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니 남편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아, 또 왜 그래? 혹시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돈 제대로 안 드린 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얘기하는 거야? 그건 우리 얘기해서 잘 끝났잖아. 우리 부모님 드릴 돈 빼서 어머님 아버님 드렸다며. 그랬지. 끝까지 거짓말 할래? 어머님은 당신한테 2년 넘게 70만 원 받았다고 하시던데? 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엄마가 착각을 하시네. 무슨 70이야. 아니야. 그럼 통장 내역 보자. 자기야. 통장 내역 보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니? 나 당신 무섭다. 내가 아는 사람 맞아? 나한테 지금 걸렸는데도 또 거짓말이야? 뭔 거짓말이야. 엄마가 착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자고. 어머님의 착각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또 나를 속이고 70만 보낸 건지.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못 보여주겠어? 그랬더니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남편도 화를 내더군요. 아, 그래? 뭐 감시해? 자기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한다. 감시? 거기 내 돈도 들어있어. 그래서 통장 좀 보자는데 이게 감시 같아? 아, 참. 보자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까. 못 보여준다면 우리는 바로 이혼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 왜 그래? 폰뱅킹 열어. 남편은 그 말에 마지못해 그랬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 아빠한테 70씩 보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냈어야 될 그 50만 원은 뭐 했었는데? 제 말에 남편은 제 눈치만 힐끗거리더군요. 뭐 했었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투자 좀 했다 그래. 투자? 남편은 갑자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야? 코인. 뭐? 그 돈으로 코인 투자 좀 했어. 저는 뜨악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기로 한 돈 중 일부를 자기 부모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투자를 한다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코인이고 뭐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전혀 몰랐어요. 2년 넘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도대체 몇 개인가 싶더군요. 와, 나 너무 어이가 없네. 지금 나를 몇 개나 속인 거야? 뭘 속여. 그냥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변명하다가. 코인이니 뭐니 그거 투자한 건 왜 얘기 안 했어? 만약 잘 됐으면 그 돈도 혼자 그냥 꿀꺽하려고 했나 보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잘 돼서 자기한테 짠 하고 보여주려고 했지. 우리 결혼할 때 나는 돈 보탠 게 별로 없잖아. 그게 나는 내심 미안했거든. 그래서 내 딴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웃기지 마.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래서 그 투자는 잘 됐어? 돈 좀 벌었냐고. 아니, 요새는 좀 안 좋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좀만 기다리면 제대로 대박 칠 거야. 진짜로. 그 코인에 얼마 투자했는데 그 돈만 했던 거 아니지? 아니야, 그 돈만 했어. 또 거짓말 할 거야? 폰뱅킹 보자. 아이, 자기야. 보자고. 지금 안 보여주면 바로 이혼이야. 그랬더니 또 남편은 아, 그래. 그 돈만 한 건 아니고 내 월급에서도 조금. 미쳤어 정말.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통장 내역 보게 폰 켜라고 했습니다. 한참의 실갱이 끝에 결국 폰 내역을 봤는데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월급부터 다르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70만 원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저한테는 70만 원 적게 얘기를 한 거였고 그 돈은 고스란히 코인 투자로 들어갔어요. 게다가 코인 투자 금액도 제 생각 이상으로 많았는데 그때가 완전 급락일 때여서 손해액도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속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 제대로 얘기한 게 없어. 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야? 나는 여태까지 당신 월급도 잘못 알고 있었네? 아예 작정하고 다 속인 거네.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 그냥 혼자 살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사랑한다면서 네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사랑 기만하고 있었어? 나는 여태까지 돈 생기면 대출금 갚고 부모님 생활비에 우리 적금까지 낸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었어.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삶이 궁핍해졌다고. 그래도 나는 자기한테 속인 거 하나도 없어. 월급도 다 오픈했고 심지어 보너스까지 다 알려줬어. 근데 이게 뭐야? 자기는 나한테 솔직한 게 하나도 없었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아니야. 자기 놀래켜주려고. 놀랐어. 지금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네. 이것보다 어떻게 더 놀랄까? 자기야, 이거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 이거 금방 회복돼. 진짜야. 확실한 정보라니까. 이거 안 하면 바보야.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잠깐 비밀로 하고 투자 좀 했던 거야. 이거 잘 돼봐. 우리 대박이야. 하지만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박 혼자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러고 자리를 뜨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당신한테 뭐 대단하게 손해본 것도 아니잖아. 뭐가 어째? 남편이란 작자가 2년 넘게 속이고 있던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직업을 속였어, 뭘 속였어? 월급 조금 줄여 말한 거? 딴 데 몰래 투자했던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요새. 누가 부부라고 다 오픈하냐? 바보도 아니고. 그래, 나는 바보라서 다 오픈하고 믿었나 보다. 나는 결혼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너랑 나랑 신뢰가 깨진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고 도박해야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속인 게 한두 개야?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나 더 이상 당신을 못 믿겠고 이건 아니다 싶어. 됐고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꾸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데 나중엔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바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려던 아파트 계약금은 계약금 날리고 그냥 취소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는 마당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혼이었어요. 저런 남자랑 더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제 진짜 마음의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하느냐 했지만 저는 2년 동안 기만당했다 생각하니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를 속인 게 많은데 앞으로 살면서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얼마나 나를 몰래 속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박살이 난 거고 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편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못한다고 버텼어요. 저는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집에서도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못 나간다고 버텼지만 그 집에서 남편이 해온 거라곤 TV와 냉장고 하나가 전부인데다 어차피 전세 만료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개 그냥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집주인에게는 좀 더 빨리 집을 뺀다고 하고 집 뺐습니다. 가전제품은 필요한 것만 빼고 중고로 팔아버렸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았어요. 애초에 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돌려받은 거죠. 남편은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연락하고 찾아오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다고 빌던 전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하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코인 대박 나면 후회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이 샀던 코인이 좀 좋을 때였어서 남편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한테도 이혼하자고 하는 거였죠. 결국 본인 사정 좋아지면 저를 뒤도 안 돌아볼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엔 소송까지 하려다 남편도 이혼에 합의를 해서 그냥 협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투자한 코인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저보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후회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 후에 아예 반대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월급까지 털어서 좀 더 무리하게 투자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급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주식과 다르게 코인은 하락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었던 거죠. 아내를 속이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엄청난 급락으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된 거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 일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살이 엄청나게 빠지고 반송장처럼 다닌다고 아는 남편 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제할 바 아니라고 했고요. 전 남편은 그 코인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들고 있다가 결국 반년 정도 뒤에 조금 올랐을 때 홧김에 다 매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액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투자했던 코인이 이번엔 급등을 했다고 했고 남편은 좀만 참을 걸 그랬다며 또 중내 사내 울고불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거지만 전 남편의 소식은 들을수록 이혼하길 참 다행이다 싶기만 했습니다. 같이 계속 살았으면 저도 속 터질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지인에게 더 이상은 전 남편 근황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든 이제 진짜 제 알바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믿음인데 전 남편은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긴 것 같아요. 살면서 만약 재혼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